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입니다.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말 분위기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우리 위원회가 이제 너무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멍석을 깔아놓으면은 잘 못 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밤새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밤을 꼬박 새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듯이 이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한반도 이슈나 통일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세미나나 이제 포럼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느꼈던 것을 보면은 너무 각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이번에 이거를 이제 가볍게 또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크쇼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들끼리 나누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끼리 이제 이런 그 토크쇼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그동안 이제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건축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인으로서 우리 남북 간의 문제 또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류 협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북한에서는 전혀 남한하고 대화나 교류할 그런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건축학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서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충분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역할은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이제 고조될 때 또 미사일도 쏘고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꾸준하게 뭔가 준비하고 또 한쪽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앞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전시에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한반도 상황인데요. 그 한반도 상황은 사실상 지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상황을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 우리 건축 또는 우리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알기로는 뭐 군사적인 거 또 안보 뭐 이쪽에서야 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뭐 의료, 보건 의료 또는 뭐 산업 또는 이제 자원
또 이런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건축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간혹 최근에 보면은 도로철도 수자원 뭐 전력 뭐 이런 인프라 분야는 굉장히 공공 영역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돼 왔고 또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건축 분야는 어떻습니까? 건축 분야는 그냥 그 민간 중심의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건축학회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교류 협력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일합니다. 근데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평화를 이제 많이 이제 내세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어떤 그 저쪽 북쪽에 어떤 눈치를 본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4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어,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사실 통일 정책은 헌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꾸준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뭐 통일부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꾸준히 찾고 노력하는 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대북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북 정책이 과연 우리 건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느냐 이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 학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그 연구해온 바에 의하면은 대북 정책에는 그 우리 건축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많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실어 넣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대북 협력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너무 오래 했는데 오늘 그 같이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제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제 백정원 박사님이시고요. 우리 백정원 박사님은 꾸준히 북한 건축 주거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시고 계시고 이 분야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제 김준현 기자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론인으로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관점을 한번 바라보고 저희한테 뭔가 어,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왼쪽에는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님이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경제, 뭐 장마당, 뭐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변상우 건축사님은 지금 개성 공업지구에 근무하고 계신데 아마 유일하게 북한 지역에서 실제로 건축 사업을 물론 이제 공공 영역이지만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KBS 남북의 창에서도 출연해서 좋은 말씀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저를 포함해서 5분이 좀 거침없는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처음 하는 거라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한번 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오늘 기회로 해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좀 더 재밌는 그런 토크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이제 주제를 이제 잡아보긴 했지만 한번 우리가 북한 지역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각본 없이 얘기한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니까 좀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북한 주거에 대해서 한번 뭐 주거가 됐든 건축이 됐든 뭐 북한 산업이 됐든 좋은데 혹시 백종원 박사님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백정호입니다. 저도 사실은요, 뭐 북한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하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일단 제가 2013년, 14년부터 북한 관련 연구를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보통 뭐 남북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이 모든 전 산업 분야가 다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추고 그리고 영향력을 파급력을 미칠 분야가 이 인프라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 건축 분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뭐 통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그 건축 분야에서 아니면 나아가서 SOC 분야에서 서로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먼저 북한에 대한 건축 아니면 북한에 대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실체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북한의 잠시만, 백박사 잠시만요. 네. 북한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진지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조금 이제 시간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데요. 우리 대한건축학회 회장님께서 저희 통일건축산업위원회 오늘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통일건축 산업에 대한 토크쇼를 건축학회에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일정 조정을 못해서 전 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기후가 여러 가지로 눈이 많이 오고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특히 우리 이종석 통일건축 관련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네 분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줌으로도 연결이 되었을 텐데요. 건축학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하시고 토크하시는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건축에 대한 부분은 뭐 워낙에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여기 와 계신 네 분이 다 전문가시니까 그 강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희 건축학회에서 또 향후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통일건축에 대한 부분 또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격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학회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산업에 관계되는 준비들 아마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한 향후 대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에 붙여주시면 그리고 거대 담론은 많이 논의가 되실 텐데 가급적 강론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서 학회에서 실천 전략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조금 토론에 혹시 스토리에 넣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부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제 아마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2023년 개묘년이 뭐 곧 오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연초 계획도 잘 세우셔서 우리 통일건축 쪽의 산업이 풍부하게 그 스토리가 전개돼서 내년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의 현황을 좀 더 실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처음에 저희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거 실태 조사라는 명목 하에서 탈북민 79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에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대북 언론 매체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북 언론 매체에서 북한의 내부 통신원을 활용해서 북한에 직접 조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총 3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 바로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탈북민 7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2차 2021년도는 북한 주민 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때는 탈북민이다 보니까는 약간의 설문조사에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었냐면은 일단 접경 지역에 거의 조금 그 조사자 응답자들이 좀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성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응답자에 대한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지역,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안배를 해서 2차 때는 90명 그리고 3차 때는 5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각 질문 조사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북한의 주거 의식과 우리 남한의 주거 의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진행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사실이 있는데 2019년도에 했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건축 시기가 저도 이제 다른 문헌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북한에는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북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30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북한의 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재건축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좀 의아스럽기도 했는데 최근 20년 내에 건축된 주택이 거의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들이 신규 주택이라 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뭐 구조적이나 아니면 성능적으로 양호한가라는 것은 좀 별개로 치더라도 굉장히 좀 신규 주택이 많은 게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주택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21년과 22년 북한의 지금부터 이제 처음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1차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21년도고 2차, 3차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2차와 3차 조사를 보면 땅집과 그 하모니카식 그 아파트 그러니까 1층에 그런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가 전체의 30에서 5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1차 탈북민을 조사했을 때는 거의 70% 이상이 그런
땅집의 그런 주택들이었습니다. 층수 또한 거기에 이제 맞춰서 거의 저기 1층이 2차와 3차는 약 한 40%그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각 그 연차별로 변화폭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게 매년 주택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냐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사 그 패널에 그 뭐 조금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일단은 결과치만 또 보면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호주택 어떠한 주택을 선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좀 재밌는 결과 나왔는데 아파트 공동주택과 그리고 이 1층 단층집이 단독주택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뭐 보안 사항에 아니 방범에 조금 아파트는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등 거의 유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엘리베이터의 설치 비율이 여기에 표에도 나와 있는데 거의 조금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설령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력 상황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아파트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북한어로 남새라고 하는데 이 채소를 텃밭에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파트에는 어떤 빨래를 말릴 곳이나 창고가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을 좀 보시면 살림집의 그런 그 내부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방과 부엌을 그게 주 구성 요소를 하고 나머지 요소들이 하나씩 좀 부가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이제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 방과 부엌 창고 또는 방과 부엌으로만 이루어진 주택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밑에 공간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100%라고 응답했던 것은 모든 집에 당연하겠죠. 방은 다 구비를 하고 있고 부엌도 대부분의 모든 100%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실 같은 경우는 이 비율 21년과 22년 2차와 3차 조사에서도 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 거긴 한데 거실의 비율이 거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뭐 30에서 40% 정도 수준이었고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 위생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실내에 그 주택 내에 응답하고 있던 비율이 30%에서 40%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 개수는 보통 이제 2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 생활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라고 좀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이 방범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안전과 방범. 그래서 문과 창문을 잠궈놓고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도 그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택에 있어서 이 방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창문을 막아놔야 되고 그리고 소음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이 방 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방 크기에 대해서 6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조금 만족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로 북한의 세대당, 가구당 세대 원수가 약 평균 한 4명 정도 됩니다. 이걸 비춰보면은 방 하나당 그 평균 거주인수가 한 2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많이 조금 협소하지만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방에 대한 불만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아궁이 등 재래식 부엌이 약 50%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1차 조사 2019년 조사에서는 아궁이 등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작을 이용한 재래식 부엌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최근에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단독 사용 비율이 60% 전후고 공동 사용이 한 40%, 그리고 외부에 이제 보통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을 완비하고 있는 경우는 약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 비율도 최근에 굉장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면실 같은 경우도 세면실이 없는 경우가 50%를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4%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 집에서 온수는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치사연료가 북한 같은 경우에 나무를 사용한 이 장작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고 지금은 연탄을 이용한 이 석탄의 비율이 치사연료로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난방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아궁이를 장작을 통한 온돌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연탄 보일러를 통한 이 난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초록색 계열이 조금 만족하다는 응답이고, 그리고 갈색 계열이 좀 불만족스럽다는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난방이나 단열, 기밀, 그리고 방음, 재난재해, 화재, 방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화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방범에 대한 사항, 재난재해에 대한 사항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 어떤 저변에 깔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주택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좀 살펴보았는데 2022년도에는 어떤 극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교육 환경, 안전, 소음, 그리고 청결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변 환경이 이웃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결과만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은 북한에서 자차를 소유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공동 주차장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게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거 좀 신축 면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런 공동 주차장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정은희 박사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이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2019년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냐면, 북한의 이 살림집 법이나 그런 등등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면 뭐 주거의 이동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그렇게 조금 제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사를 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좀 놀랐는데 당의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이유나 등등을 통한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자발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한 것은 불과 14%밖에 지나지 않고 거주 환경이 불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좀 이사를 한다는 등, 즉 자발적인 이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건 아마 시장화의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런 시장화에 대한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간단하게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조사 응답자 패널의 수도 굉장히 적고 약간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 실태 조사가 됐던 아니면은 이런 건축 전반에 대한 북한의 조사가 가능하다면 이거 좀 정기적으로 학회 차원이든 아니면 정부 차원이든 간에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주거의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북한 주민의 생각하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주거 의식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나아가서는 그런 성능까지도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향후 어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그 정세 변화가 급변을 했을 경우에 우리 그리고 남북한이 이 건축 분야에서 교류를 할 때 그 당장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정 박사님, 북한의 어떤 주거 현황을 그냥 막연한 자료를 발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지에 살고 계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신 건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남한에 살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만족도와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과연 같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층간소음에 되게 예민한 편입니다. 근데 북한의 층간소음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평양에서 그것도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파트에는 피아노가 없는 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윗집, 아랫집, 옆집 해서 피아노를 치면은 그게 너무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했더니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에서 이웃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쿵쿵거리고 이제 뭐 층간소음 위에서 뛰고 막 이러면은 그 소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것도 당연히 들리는 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은 그만큼 경제 수준이나 이제 문화 수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준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그 성능과 또 자기가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그 주거 시설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불편함에 대한 느낌과 좀 다르지 않을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폭넓고 굉장히 좀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정은희 박사님의 그동안 그 북한 지역에 대한 실태라든가 또 최근 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북한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일단 백정은 박사님의 이 발표를 듣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엌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아궁이 재래식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취사 연료도 이제 석탄의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이걸 좀 더 환경, 건축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넓혀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따님이 김주혜 양이 이제 패딩을 입고 와서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코트를 입고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산화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충분히 요즘에는 패딩 정도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최근의 국산화와 한 1980년대 예전의 북한의 국산화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크게 한번 뭐 6가지, 7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옷을 만들더라도 이제 식품을 만들더라도 그 종류가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식품도 예전에는 이제 사탕, 과자, 뭐 술 이 정도에 그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사탕 하나만 하더라도 무슨 딸기맛, 뭐 밀크맛, 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조차도 얼마나 많은 프림을 넣느냐, 뭐 설탕을 넣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는 뭐 양만 좀 많으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질을 중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의 주체도 보면은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에서만 이걸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회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또 네 번째는 지금은 좀 더 좋은 그 상품,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회사들도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기계 설비라든지 뭐 이런 원부 자재도 기꺼이 이제 수입을 해 와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때는 이제 중국산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또 북한식으로 이제 변모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또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디자인, 이 브랜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로 이제 소비재 제품에서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화학공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1990년대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시장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생겨나면서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소비재 제품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에서 유리조차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평양조차도 이제 보면 유리창을 보면은 우리 북한 말로 하면 뭐 비닐방막이라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두꺼운 비닐 뭐 그 정도로 해서 그 유리창이 거의 다 뭐 그렇게 사용되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그 사진이나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제는 이제 유리로 이제 다 창문들을 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유리 말고도 타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또 보시면은 종류도 많아지고 디자인도 상당히 다양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도 국산화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80년대와 현재의 그 북한의 이런 국산화, 이제 건설 부분에서도 이렇게 국산화가 이루어졌을까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1990년대 고난해고 시기에 그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제 공급 체계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들은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국산이 대체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90년대에. 그런데 막상 이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외국산을 이제 막 써보는 거죠. 써볼 기회가 어떻게 되면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좋거나 말거나 아무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1990년대 고난해고 시기에는 역으로 국영 공장의 생산 체계가 마비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외국산을 써보게 되는. 그런데 이 외국산을 써보니까 이게 비교라는 그런 관점들, 이제 시각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좋고 이거는 나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원부자재를 좀 들여와서 우리식으로 잘 만들면 단가도 내려가고 또 우리식으로 우리 구미에 맞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구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쓰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런 생필품에 한해서는 이제 국산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그 북한 주민들이 외국의 문물들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도 진출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같이 했지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운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서 나온 그런 물자들, 거기서 만든 생산품들 이런 것들이 그 북한 전국 각지 시장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써보니까 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체제에서 북한 당국에서 남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직접 써보니까 이제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 남쪽에서 오신 남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이제 그런 쓰레기 이런 것들, 남기고 간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너무 좋다. 금강산 관광의 그 시설물을 보고도 역시 그 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문들이 다 유리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일들을 보니까 녹슬지가 않네. 굉장히 반듯하네. 왜 구부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면서 남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산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건설 자재 다 포함해서 이제 선호도를 한번 여쭤봤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물론 이탈 주민이지만 그런데 그 선호도가 좀 낮은 거는 좀 중국산에 대한 그런 인식들, 특히 이제 식품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어떤 상품 제품을 불문하고 선호도가 높았던 거는 이제 한국산들, 없으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없으니까 뭐 중국산을 쓴다든지 동남아산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산 도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이유가 바로 외국산 물품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속적인 교류가 민간에까지도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가 아닐까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주택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좀 더 선진된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과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토크쇼이기 때문에 각본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북한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산업 이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정은희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북 제재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상황이 안 좋아진 거는 맞는데
아마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자력갱생이었잖아요. 그럼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50년대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어떤 산업이나 뭐 어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이게 더 좋아진 게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어, 그 북한 자체가 원래 북한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이 나름대로 있고, 또 김정은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체제 변화,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2019년, 20년도에 개정된, 이제 새로 제정된 그런 법들을 보면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법들이 많은데, 특히 IT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그 제정들 새로 만들어진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굉장히 그 식량난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이제 그 1990년대 이후 이제 시장화를 통해서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백정은 박사님께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사실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오히려 그러니까 도시는 상당히 그래도 발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온 것 같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과는 달리,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속에서의 그 체제 내구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오픈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체제 내구력을 키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함께, 그러니까 음, 그런 내구력을 잘 조화있게 이렇게 키워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학회나 우리 이제 건축 분야에서 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지향하는 남북 교류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 그런 노력도 중요한데, 우리 그 변상욱 그 소장님께서는 사실 개성공업지구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북측과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쪽하고 교류하면서 느꼈던 점은 방금 이제 정인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창기에 제가 이제 99년도서부터 이 남북 교류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북쪽에서 저희한테 호응을 안 하니까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북쪽이 생각보다 많이 변했다라는 걸 어느 날 좀 갑자기 느끼게 된 점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개성공단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제 2008년도 정도에 제가 개성공단 나갔을 때는, 2003년도 경에 개성공단에 갔을 때는 차를 한 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중국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포크레인 같은 것도 꽤 많이 있었고, 건물이 신축되는 것도 꽤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북쪽의 그 생활 수준 자체가 꽤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결국은 이제 남쪽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대해서 현실을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개성공단 근무를 할 때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유지가 됐었다면 북쪽이 뭐 꼭 북쪽 시스템을 뭐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북쪽이 발전하는데 남북 교류 자체가 상당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되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99년도서부터 이 일을 했었지만 사실 남북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개성공단이 사실 시작이 됐는데 2004년도 당시에 남북 관계가 결코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또 북미 관계 그때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이 북미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개성공단이 시작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남북 관계가 뭐 북쪽에서 계속 그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상황보다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국제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어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교역을 다시 시작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내년쯤에는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북쪽이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 간 대화를 바로 한다든가 큰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민간 단체를 위주로 민간 단체들이 기존에 했던 그 사업들을 좀 재개하는 뭐 크지 않은 사업이라도 재개하는 형태로 한다면 뭔가 그 남북 교류가 시작되는 계기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난 김정은 이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을 할 때는 이제 생전이죠. 사실 그때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심하게 이제 앓고 나서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제 군사 뭐 선군 사상이 어떻고 해서 군사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경제로 뭔가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중국을 7차례를 방문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뭔가 개방을 하기 위한 또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물론 저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경제 특구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하나로 이제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뭐 여러 가지 이제 남과의 어떤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고 또 그러다가 이제 2011년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김정은은 그럼 뭐 지금처럼 처음부터 뭐 핵을 개발해서 뭔가 남과 각을 세우고 이런 관계로 가려고 했던 거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김정은이 사실 더 통 큰 그런 경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개방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북핵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온 지경에 또 코로나 덮치고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는 싶고 또 비근한 예로 이제 이런 겁니다. 북한 지역에는 엄청난 그 관광 시설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뭐 아시다시피 원산에 대규모 관광단지, 그다음 삼지연 관광단지, 뭐 온데 간데 뭐 다 그런 이제 건축 사업이긴 하지만 많이 했고 또 그 안에 관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광 학교를 개설을 하고 또 전문 그 학과를 또 오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비를 해 왔던 거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겠느냐. 북한도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를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건설을 통해서 뭔가 경제를 조금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온갖 그 건설 정책은 엄청나게 많이 좀 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동서간에 뭐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게 남한의 입장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건축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한 꼭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인권에 대한 거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순간 또 대화의 창구가 확 닫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좀 치적을 지금 계속 이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건축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게 북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막강한 좀 권력을 이제 움켜쥐기 위해서 건축을 이용한 건지, 그거는 뭐 역사가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핵 개발한 거와 거의 맞먹는 그런 그 어떤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게 이제 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지난 7월 달에 통일부에서 이제 정책 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제 대담한 구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사실 인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뭐랄까 과감하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직설적인 화법이 아닙니다. 상당히 우회적인 화법이에요. 근데 그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거고, 당신네들이 그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 또는 어떤 그 생활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인권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방법을 좀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다라면 북한의 인권 우리가 개선하는데 뭔가 일조한다라면 그건 건축에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 나라의 한 사회의 그 수준을 이제 논할 때는 사실 건축의 수준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건축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그만큼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받는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의 수준들도 그렇고 국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주거는 결국 국가가 이제 지급을 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에 좀 조금 봉착해 있는 부분인데,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사실 이제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파가 닥쳐가지고 뭐 영하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주택에서 어떻게 겨우살이를 할까? 그리고 장작이나 충분하면 몰라도 북한에 뭐 장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산이 그 민둥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녹화 사업을 좀 한참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석탄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에너지에 대한 그 지원이 또는 지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우수한 성능의 어떤 주택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한에 있는 건설인들이 고민하고 뭔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어떤 교류 협력 차원에서 뭔가 해서 어떤
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라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러운 단어였던 그 인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교류협력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어떤 뭐랄까 전문가 집단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일반인의 어떤 시각, 특히 이제 언론인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진현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신문의 김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사실 이 북한 쪽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서 아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과연 통일건축 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좀 일반 입장에서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좀 발표를 들으면서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그래도 가장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북한은 우리를 왜 필요로 할 것인가 건축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거 원론적인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주거 형태를 본다면은 그 오늘 이제 이사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 정도 이사수요는 거의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주거 욕구가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정말 이제 궁금하고 우리 북한이 왜 우리를 꼭 이걸 이제 필요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약간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간다면 어쨌든 민간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정부 차에서 원조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을 띠고 이제 진출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원조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정부 대 정부로 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좀 주거에 대한 욕구를 이제 좀 공공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게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또 획일적인 그 정책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일단 아까 이제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북한 뭐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건축이나 이런 주거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예전에 한번 전에 한번 그 최영일 그 통일가 건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개마고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말 추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이제 난방 시설이 되게 부족한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난방 시설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전달하고 단열재를 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쪽에서는 또 생각을 또 달리 하시는 게 친환경적인 걸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환경을 이제 보존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방식이 과연 그쪽에 적용이 가능은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토속적인 그 것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또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너무 횡설수설 얘기하긴 했는데 한번 좀 궁금한 분 있으면 한번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우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조냐 아니면 뭐 지원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이라는 분야는 사실상 그 민간 분야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뭐 철도 사업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근데 대북 그 협력에 대해서는 건축도 역시 또 공공 영역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또 교류하게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모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선민 후관.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먼저 앞서고 그다음에 정부가 뒤에서 이제 뒤를 이제 봐주는 그런 구조 또는 선경 후정.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교류 협력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풀어간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선이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를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하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구도를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제 과거에 이제 유진벨 재단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뭡니까 이제 폐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제 병동을 지급하는 이제 그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사실상 잘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이제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물론 뭐 오이사 조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어떤 물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좀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좀 민간이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민간에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서 지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많이 해왔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면 더 좋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무조건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남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적과의 어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사실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정원희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김 기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문, 왜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그 질문을 역으로 왜 우리가 북한이 필요한가라는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북한과 뭔가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절실성이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그런 존재. 그러다 보니까 또 퍼주기식의 그런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정말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에 우리 없는 그런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국의 뭐 IT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해야만 한국이 좀 더 글로벌한 경제, 세계 경제에서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의 남북 협력을 왜 해야 되는가? 지속성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왜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문제도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종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사실 그 90년대 우리가 남북 교류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단계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났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든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좀 뭐 새로운 냉전의 구조가 뭐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뭐 북미 간의 관계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관계가 또 강화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예,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북한은 우리와 협력할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좀 더 선진된 그런 기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하지만 담대한 구상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발굴해서 좀 담대하게 뭔가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좀 틀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인식, 뭐 이것들이 지금 이제 전환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이제 통일 얘기 많이 한 적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뭐 통일이 뭐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뭐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많이 퇴색했어요. 굉장히 식상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젊은 세대에서는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통일은 심지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층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사실 우리나라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방안 그 자체가 과거에 우리 같은 민족,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이제 그 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로 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한 통일 프로세스는 이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한다라면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국가로 합쳐져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경제 기반의 어떤 한반도의 뭔가 미래를 향한 어떤 경제 기반의 협력 체계,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힘을 더 받고 있더라. 이제 이런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이제 끌고 돌아가서 본다라면은, 지금 정은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뭔가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목적 그 자체가 사실 경제를 앞에 놔두고 서로 이걸 통해서 뭔가 앞으로 잘 사는 그런 체제를 서로 만들어 가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백 박사님은 올해 이제 어떤 이제 건축에서의 어떤 그 연구원에서의 그 방향도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방향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 테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연구도 그렇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북한 건축이나 어떤 주거 실태를 아주 깊숙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이제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연구원의 입장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주거 실태 조사를 좀 더 분석적으로,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후에 우리를 남한에게 무엇을 원할 것이고 왜 필요할 것인가라는 좀 그 질문은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아까 우리 정은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한이 좀 호혜적인 관계로서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고 또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은 자명한데, 근데 그 전에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오이사 조치나 아니면 대북 제재로 뭐 교류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좀 지금 단계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런 건 건축 쪽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물리적 지원이 아닌.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그런 구조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 우월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북한의 주택 상황, 주택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면은 대신에 구조체는 튼튼하다면 그런 단열을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수를 위한 뭐 지붕 개량 공사를 하거나 등등의 그런 개수공 뭐 기술이든 아니면은 우리 뭐 패시브 하우스적 관점에서의 단열에 대한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도 북한에게 어떠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상욱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에 이제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몇 차례 이제 가동 중지한 적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폐쇄까지 됐지만, 어떤 모델로 가야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성공업지구라는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 모델은 굉장히 뭐 국제 특허를 받을 만큼의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접경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구에 뭔가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의 모델이 좋을지 한번 좀 생각해 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남쪽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성공업지구하고 금강산이 북쪽에서 실현된 거의 유일한 경제 특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도 상당히 의의가 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13년도에도 잠시 중단이 됐었고 이제 2016년도에 완전히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는 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가장 우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북쪽 사실은 이제 금강산하고 개성 같은 경우는 북쪽이 구체적으로 개발 자체에 참여를 안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특구 같은 경우에 개발업자가 100% 투자하는 그런 모델은 많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북쪽이 좀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북쪽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제 특구라든지 공단 같은 걸 개발할 때 여러 나라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제 특구를 봐도 그렇고 베트남의 경제 특구를 봐도 뭐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뭐 일본이라든가 또 실제로 우리나라도 베트남 경제 특구에 싱가포르에서 개발하는 특구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본 투자를 좀 여러 곳에서 좀 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것은 북한에서도 사실은 좀 원하고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북한이 이제 경제개발구법을 발표를 하면서 토지 이용권을 경제개발구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권 자체를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일정 부분 그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개성공단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서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개성공단이 이제 그 남북 교류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었고 거기서 체류도 장기간 할 수 있고 또 북쪽 사람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그런 장점을 그런 경제적인 교류 외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개성공단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경제특구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이제 산업단지로서뿐만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경제특구 자체를 남북교류의 어떤 허브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쪽이 개발부를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라도 개발이 된다면 그 남북 교류의 거점을 북한 전역에다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이라는 용어가 사실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개성공업지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불러왔는데 개성공단이 왜 됐을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냥 공장들 잔뜩 세워놓고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급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춰가고 그 안에 뭐 경제 또는 뭐 정치를 배제하더라도 뭐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그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사실 발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지구상의 유일한 이제 통일 도시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되고 그 도시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성하는 거가 남과 북이 사실상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가 진짜 우리는 또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뭔가 또 배우고 또 그분들은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시장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 나가고 또 거기에 어떤 문화를 섞고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끼리의 어떤 오늘 토크쇼는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무리 져야 또 나중에 저희가 또 토크쇼 하더라도 또 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늘 아주 친밀한 준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1회 처음 하는 거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기 위해서 오늘 해본 건데요. 오늘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그 토크쇼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은 또 질문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토크쇼를 통해서 뭔가 일방향적인 그런 이제 뭐 포럼이나 이제 세미나처럼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도 한번 좀 점검해보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좀 듣고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충북대 이 교수님 혹시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냥 막 지목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간 소비에트 문화를 갖고 있는 데서 한 3년 정도 교수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제가 건축 구조가 전공이다 보니까 우연히 그쪽 설계 기준을 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유사하다는 사실을 그 러시아 계열 소비에트 쪽이랑 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건설기술연구원이랑도 잠깐 연구를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건축학회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과거의 시설물이나 구조물들을 다시 쓰던가 다 신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뭔가 다시 쓰던가 하려면 뭔가 통일이 된 이후에는 뭔가 설계 기준에 대한 통합이 국내에서도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설계 기준이 통합이 잘 안 돼요. 계산식들이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할지, 이게 그쪽 설계 기준은 우리하고 다를 때 설계 과정도 틀릴 거고 뭐 그런 부분은 또 이런 통일건축산업위원회에서 좀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북한의 어떤 법규나 기준에 대해서는 이 건축학회가 연구하기 이전에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좀 어느 정도 좀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기준, 저희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건축에 대한 설계 기준 아니면 그 SOC에 대한 설계 기준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작업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게 보통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대로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예, 정확하게. 그 대신에 이제 용어 통일 정도만 일단 해놓고 이제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북한하고 남쪽하고 어떤 콘크리트든 아니면은 뭐 실험 성능 그런 기준이든 모든 방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뭐 저희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학회가 됐든 간에 누군가는 지금부터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뭐 시간이 되면 질문 더 이어도 될까요? 네, 아직 시간 있습니다. 네. 자. 그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철도를 연결하는 거를 통일을 넘어서 일단 그 전이라도 철도 연결을 하면 뭔가 철도 규정이 있잖아요. 레일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부터 뭔가 논의가 되고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제 전공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뭐 이런 거거든요. 조입식 구조. 그리고 북한에 그런 걸 잘하고, 그래서 그런 쪽, 예를 들어 OSC 많이 하니까 어차피 통일되고 나면 저희가 뭔가 다 습식으로 지을 수는 없고, 뭐 독일의 예처럼 빨리 통일되면은 뭔가 그쪽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길 것도 같거든요. 그런 프리캐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남북 통합 같은 거를 좀 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학회에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선점해서 하면 저희 건축 분야가 또 토목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전문가분들의.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 건축학회가 몇 해 전에 그 국토부 R&D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건축 과제, 뭐 이 제목을 이제 제목이 길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그 남북 통일에 관련된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기획 과제를 하면서 욕심을 냈던 만큼의 어떤 범위를 다 그런 깊이로 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또 너무 정책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 목적보다는 어떤 정책의 성과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를 가질 못했어요. 근데 토목 쪽은 오히려 더 그걸 하기 편한데도 불구하고 건축만큼도 못했어요. 토목은
기획까지만 하고 이제 본과제를 또 못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토목 그 인프라 부분이 더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각각의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걸 맞춤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은 이제 건축학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 관련된 그런 과제를 이제 했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실 후속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획까지 하면서부터 그 아이템들을 수십 가지를 좀 뽑아내긴 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좀 해 나가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거를 또 하기는 너무 어렵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돼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토목 분야 쪽에서 이렇게 철도를 논한다면 저희는 그 철도 이용해서 결국에 물류시설을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북한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통일을 나아가서 이게 유라시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붙여서 통일부랑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일건축산업위원회가 건축학회를 대표해서 있으니까 좀 통일부라든지 이렇게 좀 누군가는 좀 뭔가 교섭을 해서 뭔가 기획도 만들고 뭔가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껴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공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라도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들 잘 찔러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를 가든 국토부를 가든 해보고요. 우리 조은희 교수님 지금 혹시 프로필을 보이시는데 교수님도 사실은 통일과제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잘 계시죠? 저희도 사실은 뭐 대표님 뭐 너무 좋은 행사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학교 또 교내 행사 때문에 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일과제 이 대표님하고 또 건축학회 주체가 돼서 한 3년, 4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끊겼던 것, 또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 이런 문제, 보안 문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고요.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저희 학교도 이종숙 대표는 아시겠지만 저희 지난주에 또 고대 안에 또 융합 통일연구원이라고 또 대학 차원에서 또 이 학제 간 좀 연구를 하기 위한 좀 연구원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축학회와 또 건견에서도 또 인프라센터가 있으니까요. 같이 조금 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혹시 아우리의 김정범 박사님 혹시 제가 좀 마이크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좋은 기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저는 전공이 한옥이랑 이제 문화재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쪽 분야에 이제 막연한 그런 통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뭔가 북한의 이제 목재 시장과 관련되는 목조 건축 이런 분야들이 이제 막연하게 환상처럼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연구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실제 이제 지금 뭐 20세기 이후에 북한의 목재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환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지리적으로 러시아랑 이제 가깝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비우호국인 뭐 일부 한국에도 뭐 목재 시장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리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도 각 목재 수급에 있어서 좀 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친환경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북한 산업에 좀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북한 건축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목조 건축 시장이 오히려 좀 한국보다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우선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이제 뭐 국토부 뭐 관련된 과제는 아닌데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이제 원래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했던 일종의 이제 지역개발 관련돼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이제 문화재청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전 국토를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사의 일부인 뭐 고구려라든지 뭐 익숙하시진 않았겠지만 뭐 예맥 이런 이제 원삼국 시대 이전에 그런 국토를 좀 꿈꾸면서 이렇게 추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의 컨텐츠들은 사실 도시재생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구려라든지 고조선 이런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뭐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책적인 요구들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좀 조사들이 좀 더 활발히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오히려 좀 건축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또 역사 공동체였다는 점이 좀 북한하고 이제 그동안 접점을 찾는 데 좀 유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목재 산업이라든지 좀 역사 건축에서의 이런 공통점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 역사, 좀 문화재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협력해서 공동 연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중간에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목재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쪽에 어떤 협력을 이렇게 유인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우리 학회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룰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면 가볍고 또 미숙하다면 미숙한 그런 토크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도 좀 더 많은 궁금증을 낳게끔 저희가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이제 흥미로운 어떤 주제를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토크쇼나 또는 포럼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이렇게 또 같은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건축학회에서 이렇게 또 많이 준비해 주신 사무국 우리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연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